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가디언지, 가디언지, 이게 언론입니다. 충격보도, 윤진모씨를. 여러분,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최대 발행 부수의 신문이 있어요. 가디언지가 최고 발행 부수입니다. 이게 그런데 진보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이 신문은 광고에 의존하게 되면은 편집이 광고에 휘둘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지만 적자를 보면서 기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그런 언론이에요. 영국의 더 가디언지, 더 타임스, 디 인디펜던트, 아주 유력한 신문들이 있죠. 근데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바로 5월 10일에 맞춰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의 남한의 대통령이 official residence, 그러니까 공식 집무실 겸 주거죠. residence면 이것을 피한 건 이 피했다 이거예요. 피한 것은 샤만, 무속과 저주, curse, 저주라는 주장이 있다는 그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 Sean's official residence. As South Korea's president, Sean's official residence. 공식 집무 그 레지던스를 피한 이유는 무속과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 클레임이 있다, 주장이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과연 이걸 모르고서 기사를 안 쓰느냐? 어림없는 소리지. 영국도 가디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by acquainting themselves with the vast premises of the Blue House, 청와대의 광활한 그 경내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임기를
시작해 왔다. 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나 화요일 윤석열,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은 대신에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국방부 건물 속으로 건물에 있는 새로운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그 대통령 이 집무와 거주 지역을 회피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됐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한반도에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컬로니얼 식민지 일제 통치 때에 그 쓰였던 그 그 장소의 산 기슭에 있는 그 건물, 또 그 건물은 심볼 오브 임페리얼 파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키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이것을 대중들한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석열은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지지자들도 심지어 윤이 경제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 시간에 왜 그렇게, 그렇죠, 100만, 1000만, 4천만 달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무실 이전에 몰두하고 있는지, 왜 그런 성급하고 헤이스티 왜 그렇게 성급하고 앞으로 안보에 엄청나게 위험 요소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가디언지에서. 네? 그러면서 61세인 윤석열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셔머니스틱 힐러스, 무속 치료사들, 무속 치료사들의 어드바이스, 조언에 따라서 had decided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왔다. 무속적 치료사들의 조언에 따라서 윤석열과 자기 부인이 어떻게 살아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 왔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그 무속 치료사들의 쉐이디 롤, 그림자 역할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이슈가 돼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49살인
김건희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자기는 말이죠. 나이트클럽을 가는 것보다도 그루스, 이 무속의 거물들을 말하는 거죠. 무속의 거물들과 의미 있는 토론을 더 좋아하는 preferred meaningful discussions with gurus to visiting nightclubs.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보다도 무속의 거물들과 의미 있는 토론을 좋아하는 spiritual person, 영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여러 차례 그 자신이 어넬 아큐펑처리스트, 어넬이 뭡니까? 학문 침술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그 사실을 윤은 부인해 왔다. 이야, 어넬 아큐펑처리스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희롱을 받네. 킹솔트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there was speculation, 이런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윤이 백악관을 회피하기로 결심한 것은 (1979년) 네? 바로 그 건물이 있는, 청와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한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2017년 부패 혐의로, 부패로 인해서 impeached, 탄핵을 당하고 imprisoned, 감옥에 간 박근혜를 포함한 자신의 전임자들 들의 several, 몇 명을 befallen, 몰락시킨, 무너뜨린 그 curse, 그 저주를 이른바 블루하우스 저주, 청와대 저주를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스페큘레이션이 있다. 자, 네,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 빌딩스 그라운드, 바로 그 청와대의 그 건물 그 경내에서 1979년에 어세시네이티드, 암살당한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과 2017년에 부패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간 박근혜,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임자 등의 몇 사람을 몰락하게 만든 이른바 블루하우스 커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 국방부 장관의 건물로 들어갔다. 이게 진실이다. 네, 정말 참담한 기사죠.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대구 박근혜 시즌2. 이게 시즌2가 뭐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나간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외출이었죠. 2021년 12월 30일 0시 석방이 됐어요. 작년 12월 30일. 그래서 5개월 10일 만에 첫 외출을 나간 거예요. 대구에 내려간 걸 제외하고. 대구에 내려가신 게 3월 24일 퇴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이 6번째 칼럼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5월 10일 윤석열 취임식 참석. 이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정계와 정계를 비롯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그 세상을 상대로 했던 시즌 1의 세월이 끝나고 시즌 1의 세월에 분명한 선을 긋고 말하자면 시즌 2라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참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바입니다. 자, 5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즌2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게 된다. 자, 시즌1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시즌1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윤창중, 너는 박근혜 대통령 시즌1 5월 1일 3월 24일 대구 달성에 그 사저에 들어가신 이후 한 달 반의 시즌1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80점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크게 성공한 거다. 저는 1985년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3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동교동에 돌아와서 그 동교동에서 보낸 세월을 제가 취재한 기자예요. 그때 김대중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설에 휘둘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와 이번에 수성을 공천 낙천, 이걸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구설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자리에 취임식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무대에 아주 완벽하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컴백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골수 박근혜 지지 아미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도 저는 100%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걸 박 대통령이 5월 10일 그 취임식에 참석한 거, 그 자리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윤석열을 향해서 거침없이 축하의 박수를 보낸 그 장면은, 나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 그 권력 세계에 다시 컴백한 거, 그것이 대단히 성공한 거다 라는 평가를 나는 내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대승적 차원에서 잘 들으셔야 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이 정치적 체급, 몸값, 몸무게, 이 폴리티컬 웨이트를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건 성공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공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식 장소에 가게 되는 것은 백기투항이다, 윤석열한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인 그 체급을 어떻게, 무슨 기회를 잡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기회를 잡아가지고. 무슨 기회를. 그리고 지금 여기 열매, 뭐 이런 분들 좀 말씀하셨던데, 작은 소망 이런 분들이. 박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이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철천지왼수라고 하지만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나는 이게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 100% 나는 옳은 선택이라 보고, 또 실리라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수확을 나는 거뒀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나오도록 한 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조라고 이걸 관철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불러왔어. 이순자 여사,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윤옥 여사까지도 다 데리고 왔어. 네?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묘지는 저 파주에 정말 쓸쓸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유골이 아직도 연희동에 있어. 아직도 연희동에 6개월째 지금 이 유골함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초청을 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실리에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건 합리화를 위한 합리화가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군사혁명으로 1962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당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어. 그러나 모든 권력자는 자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근본적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게 된 역사적 결단이 뭐냐?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친일파라고. 네? 철천지 원수인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차관을 빌려왔어. 그 돈을 갖고, 그 자금을 갖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산업화의 종잣돈으로 만들어가서 돌아가실 때 이른바 5대 산업의 완벽한 산업화를 성공한 거지. 반도체, 전자, 네? 자동차, 선박, 제철. 정말로 탁월하고 위대한, 이거야말로 탁월하고 위대한 실용주의적 선택인 거야. 이런 실용주의적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실용주의, 철저히 이 프래그매티스트,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봤다고 봐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지만 퍼스트 레이디를 5년 반을 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일본은 철천지 원수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6.25를 거치면서 경제 대국으로 거의 회복했어. 그 일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그게 애국이고 그게 지조냐? 대한민국만 손해보는 거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항일주의자, 독립투사야. 근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이 철천지 왼수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의 관료를 100% 다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애국이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시각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은 철천지 원수야.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는 윤석열을 결코 찍지 않았다고 나는 장담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나는 찍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이 마당에 윤석열의 성공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결코 자신이 말하는 그 애국이라는 차원, 그리고 국민 전체를 보는 그 대국적 안목 차원에서 이건 소화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 때문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큰 박수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개 박수를 친 거예요. 물개 박수. 자, 그러나 결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를 명심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 마키아벨리의 그 불멸의 어록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는 여우와 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우와 사자 사이를 나름대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정치 초년상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는 여우와 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됐고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나는 봐요. 사자의 광포함, 그 용맹은 물론이고 그 여우의 간교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분석가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시각, 그건 여우의 시각에서 전술적으로 나름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왔던 그 박근혜 지지 세력, 이른바 박근혜 아미를 버리게 되면 모든 정치적 자산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 이걸 시즌2를 시작하면서 명심해야 된다. 이건 누구도 갖지 못하는 자산이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건 명확하게 해답이 이미 나왔다. 이게. 윤석열 정권 안에서 말하자면 비주류 역할,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원칙과 명분에 어긋나는 것은 추호도 굴해서는 안 되는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해본 야당 역할이었다. 그때 야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시즌2를 관통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포지션은 뭐냐? 그것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명분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비주류. 그렇게 가야만 윤석열 정권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 규명도 되고 명예회복도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